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자연과학에 어떤 분야가 있는가를 자연과학에 한 10개 넘는 분야를 상세하게 분류를 해드렸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브레인 과학을 다음에도 계속 들어갈 건데 브레인 과학 관점에서 브레인을 어떻게 하면 총명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굉장히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렸죠. 오늘은 전체 계략도 그런 걸로 갖고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는가,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대화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좀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서 순간적 직관을 발휘해 갖고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여러 가지 다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이 분야는 누구나 다 이런 아주 그런 팁 같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어떤 공통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전문가마다, 사람마다, 분야마다, 나이대마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창의성이나 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좀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과학적으로 이걸 좀 종합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가? 누구나 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한 30년 동안 쭉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몸이 알아서 체득했다 할까, 그런 방식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직관이죠. 틀렸어요. 직관이 아니고 직감이죠. 직감은 뭐냐 하면 다 하시잖아요. 왠지 깨름직해서 그 장소를 피했어. 그건 직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큰 그 방법론이 직관. 이게 한자 말인데 곧장 꿰뚫어 본다 이 말입니다. 이 관자는 볼관자. 그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할 때 그 관자입니다.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 나오잖아요. 행신 반야 바람일 때 시 일어나올 때 관자재는 꿰뚫어 보아서 자유롭게 되었다. 뭘 꿰뚫어 봤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자연의 이치, 인간관계의 이치, 이런 이치를 꿰뚫어 보고 자유롭게 됐다는 그 보살을 관자재 보살이라 그러죠. 관에서 자제하다. 이 자제란 말이 조금 아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자유롭다라고 하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직관할 때 관은 꿰뚫어 본다는 정도로 좀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직감이라는 말, 이거 가장 혼용해 쓰는 게 직감입니다.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감하고 직관하고를 혼동해 쓰고 있어요. 거의 90% 상황에서는 우리가 쓰는 거는 직관이 아니고 직감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직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감각, 감정에서 오는 거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느낌에서 온 거예요. 나 그렇게 느낀 거야. 왠지 저 사람이 호감이 가. 왠지 꺼려져. 왠지 사기꾼 같아. 왠지 저 사람 말은 신뢰가 가. 그게 뭐죠? 왠지라고 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왠지 끌려, 왠지 싫어져, 왠지 기분이 좋아 할 때 그거는 직감을 쓰는 겁니다. 음악 이해됐죠?
그럼 직관은 뭐냐 하면 느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직관은 뭘 쓰는 거냐 하면 기억을 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인데 우리가 그걸 혼용해 쓴다. 처음에. 그러면 왜 이런 말로 그 도입부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 공부의 방법, 대화의 방법, 창의성의 방법, 직관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 그게 있나?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전문가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최소한 그 좀 이렇게 신뢰도 높게 그걸 오랫동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관. 그래서 직관은 기억하고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은 어디서 옵니까? 기억은 학습에서 오죠. 학습.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하는 어마어마한 양질의 기억에서 오는 건 그렇죠. 직관은 기억하고 학습에 연계되고 직감은 느낌에서 오는데 그 구체적으로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 구체적인 게 감정이죠. 우리 감정에서 많이 촉발해요. 왠지 이렇게 하고 싶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은 거는 그 사람의 내부적 욕구죠. 내부적 바람, 갈망이죠. 그래서 그거는 감정, 느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감은. 자, 그런데 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지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그 레퍼런스를 밝히면 일본 학자가 썼는 뭐 곧 이제 서점에 깔릴 겁니다. 어떤 책이 이제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저보고 좀 이렇게 이렇게 봐달라 해서 이렇게 왔는 걸 뚝 봤더니 일본의 어떤 브레인 과학자가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요. 집중보다 직관이 더 중요하다.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 뇌를, 브레인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브레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집중보다 직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 한 권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일본 브레인 과학자가 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진지하게 이게 어떤 맥락인가를 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집중보다 직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쪽으로 한 표. 자, 그러면 집중은 뭐고 직관은 뭐 집중은 알죠. 공부할 때 몰입을 해야 되죠. 집중은 다 알아요. 근데 직관이 브레인을 잘 쓰는데, 창의적으로 쓰는데, 효과적으로 쓰는데 집중보다 직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문장을.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반대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몰입, 집중, 아주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집중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걸 굉장히 성공의 지름길, 굉장히 뭔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지금까지도 80%는 집중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때 집중보다 직관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직관이 집중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직관이 집중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직관을 쓰려 하면 최소한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주 그 전문가나 대가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달인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을 쓰고 싶으면 달인의 경지. 두 번째는 뭐냐면 직관은 화났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직관은 화가 났을 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냄이나 두려움 이럴 때는 직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본인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직관은
확률적인 사건에서는 직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확률이 낮은, 그러니까 확률적인 사안들, 확률이 들어가는 일에서는 직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데는 뭐냐면 확률이 낮은 확률에서는 직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빨리 해볼게요. 금방 감이 오죠, 여러분들. 자, 직관입니다. 요 때는 지금 직감이 아니고 직관을 쓰면 안 되는데 확률이 낮은 데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도박이죠. 자, 도박, 예. 타짜 영화 맨날 있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분 패. 어젯밤 꿈자리도 좋았고, 오늘 아침에 뭔가 내한테 기운이 왔어. 운이 온 같아. 그 뭐죠? 예, 바로 직감이죠. 예. 요건 좀, 물론 그때는 약간 직감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도박꾼은 도박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 많은 낌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번에 베팅은 내한테 올 거다. 그걸 믿었죠. 그래서, 네, 돈을 투자했죠. 망해버렸죠. 예, 왜 그럴까요? 도박은, 예,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내가 돈 딸 확률이 오래오래 할수록 내가 돈 딸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끊임없이 자기의 직관, 내가 그래도, 옛날에 돈 따본 적도 많고, 이래가 그 직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직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박이라는 그 상황이 원래 확률이 낮게끔 설계되어 있는 게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만 한 번 더. 그게, 예, 5년, 10년 계속돼 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지. 그 정도 이 사람 뭐를 썼어요? 직감이 아니에요, 이때는. 직관이에요. 왜냐면 자기도, 나도, 이 바닥에, 10년 이상 했는데, 나도, 예, 많은 학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학습이 많이 돼 있다 해도, 예, 확률이 낮은 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직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거, 사업을 잘하는 거,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거, 모든 데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직관이 만약에 달인의 경지가 돼갖고 직관을 잘 썼는데 이게 계속 맞아 들어가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죠. 예. 왜냐하면 또 이게 중요한 게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다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논리적으로 따져 묻기보다는 자기의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한 왕국의 왕이 직관을 잘못 써버리면 왕국이 망할 수가 있어요. 거대한 사업체가 사장이 직관을 잘못 써버리면, 예,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최고의 그 리더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논리나 이런 것도 물론 다 팔로 해오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사인할 때는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사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집중보다 직관이 더 중요하다. 그걸 좀 더, 3가지 영역에다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직관이 최고다. 자, 그렇잖아요. 집중보다 직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단계별로 적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몰입을 하라, 열심히 하라. 그건 집중이죠. 그런데 이 집중보다 더 파워풀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작용에서.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써갖고 폐가 망신하고, 사업 망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은 잘 쓰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더니, 지금부터는 제 이론입니다. 직관보다 한 수 더 넣고 굉장히 안전하고 언제든지 써갖고 작동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 정신작용에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직관이 집중보다 더 중요하고 브레인을 활용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그걸 쓰려 하면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을 제어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의 사람, 그럼 뭐죠?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느 분야의 전문가나 대가급에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라도 도박이나 게임같이 확률이 낮은 데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독약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약인데 적게 쓰면 명약이 될 수 있고 많이 쓰면 독약이 된다. 그게 들어보시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 직관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써도 별 탈이 없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은 무엇이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죠. 그게 뭘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직관보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없고 언제든지 작동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 하냐 하면 그게 바로 공식이에요. 어이, 생소하죠?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집중하고 직관은 뭐 말도 비슷하고 금방 따라오겠는데 갑자기 왜 공식이 턱 나와? 그 공식이 뭐야? 이렇게 되죠. 자, 이 공식은 맞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웠던 공식입니다. 수학의 기하학 공식, 미분적분 공식, 그 공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맞는 거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법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인간 살아가는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뭐 물리나 수학에 뭐 법칙 들고 오는 게 그 말이 차원이 맞느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말 물러서 갖고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웠던 어마어마한 많은 공부했던 그런 공식들, 그걸 한 번도 제대로 활용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해봤더니 직관보다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인류가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식 좋아요. 그럼 공식이 됐다. 그럼 공식이 최고다. 그래서 바로 저 공부의 방법론을 공식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대화의 방법도 공식에서 찾는 거예요. 창의성의 방법도 바로 공식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 물리학에서는 그 법칙, 수학에서는 방정식. 자, 이 공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항상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나 사업에나 이런 데 써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나? 그거 시험 문제 풀 때 나오는 거지. 당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건너뛴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다르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식을 최종 찾았어요. 공식으로 가면 된다. 자, 그럼 공식을 어디에 적용하는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편한 것부터 대화의 공식이 되겠죠.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말이 되네. 이제 말이 되죠. 대화의 공식. 혹시 옛날에 뭐 그 영화 그런 거 있었나요? 사랑의 방정식, 사랑의 공식 이런 말 쓰잖아요, 간혹. 사랑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이 정감이 어렵고 한데 그거 딱딱한 수학 공식이 어떻게 맞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바로 그 다름이, 어색함이 오히려 창의성으로 나가는 바로 도약입니다. 오케이? 대화의 공식이 있고. 자, 두 번째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했던 직관의 공식도 뭐든지 이제 공식을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창의성의 공식. 창의성의 공식이 있느냐? 없으면 만들면 되지.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없어?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 이야기했잖냐. 직관은 위험해. 효과는 있는데 잘못하면 위험해. 망할 수 있어. 도박에 돈 달릴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쓰지 말고 항상 써도 효과 있고 안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식이 왜 나왔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이 출현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꼭 물리 문제 말고 수학 문제 말고 우리 인간에 관한 문제도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도대체 우리 쪽에서는 머리를 잘 쓰는 게 바로 창의성이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의 공식. 자, 그 다음에 가장 학생들부터 뭐 일반인 한값이 누구나
알고 싶은 게 뭐죠? 예, 공부의 공식. 공부의 공식. 자, 이제 공부의 공식만 숙달하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예, 수재급. 예, 뭐 천재급은 몰라도 하여튼 수재급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시험 쳤다면 아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피니션상, 정의상 공식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수학에서 물리학에서 풀었잖아요. 그럼 그걸 사업에, 대화에, 창의성에, 인간관계에 쓰라는 거예요. 예. 대화에, 창의성에, 인간관계에 쓰라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공식. 네. 대화의 공식. 그럼 자, 색깔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대화의 공식.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자, 집중, 직관, 공식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대화의 공식. 대화의 공식은 뭔가? 자, 여러분들 뭐라 생각해요? 대화의 공식이 뭘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건 다 인정하죠. 그럼 뭐 지금 대화법이라 갖고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에 뭐 한 반 정도가 말하기 대화법이라는 책이잖아요. 저도 다른데 유튜브 몇 번 했어요. 그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끝없이 항상 요구하는 처세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혹은 정치가가 됐든, 특 정치가 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인 사이든, 예, 직장에서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겠어요? 대화를 잘하는 능력이죠. 맞죠? 대화를 잘하는 능력이죠. 자, 대화의 공식. 대화의 공식이 뭘까요? 자, 미리 이렇게 좀 예를 들어주면 대화의 공식이 뭐겠어요? 다 우리 알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책에서, 예, 많은 선생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대화는 첫 번째, 경청. 그 다음 호응. 그 다음 뭐죠? 질문을 적절히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경청을 하라 했잖아요. 저도 뭐 그 비슷하게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 너, 그게 아니요. 자, 다시 한번. 그게 아니요. 그래서 방정식, 공식이란 개념을 갖고 대화를 분석을 해보면, 대화의 공식은 경청이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네. 그래? 그럼 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경청이나 질문이나 호응은 중요하긴 해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있는 그 구성 요소일 뿐이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 대화의 공식 관점에서 봤더니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대화의 3요소. 무슨 요소냐면 성공적인 대화에 대화를 잘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뭔가 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자 같은 거 문자도 간혹 보내긴 하는데 대부분 출판사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적 일로 하면 전화로 주로 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 세대들은 심지어 전화를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50대, 60대들은 아직도 전화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전화는 대화잖아요. 대화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대화는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하겠는가? 그 많은 수사술, 그 다음에 논리학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고대로 가면 중세까지만 해도 수사학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수학 정도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게 기본 과목입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는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든 그냥 일반적이든 사람이 똑똑하다. 모든 평가는, 그 평가의 90%는 화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을 잘하고 화술을 굉장히 폄하하게 낮게 보는데 그거는 완전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 브레인의 작용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 그 사람이 성경 지명이 있다. 그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하다. 동의를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죠.
대화를 해보면 알죠. 대화를 해보면 알죠. 네. 그 말고 어떤 사람을 10분 내로 총체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상을 보고 알아? 근데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액센트, 그 사람의 맥락, 그 사람의 문맥,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수준 딱 보면 10분 아니라 저는 1분만 딱 들어도 금방 간파를 해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좋다, 총명하다, 똑똑하다. 2000년 동안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아테네의 그 수사학이라든지 중세의 수사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책자를 한번 보세요.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화를 잘하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그걸 작년도 제가 그리스 터키를 가면서 그쪽 참고 자료를 한 10권 이상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아테네에서는 그 법정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일이 벌어지고 뭐 그다음 장사를 하거나 많은 그 법정 소송이 있잖아요. 그럼 아테네, 지금부터 2500년 아테네 법정에서는 지금같이 뭐 변호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변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본인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든 뭐 장사의 사기 사건이든 자기가 이제 피고인이 돼갖고 오면 자기가 변론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모래시계를 딱 놔두고 모래시계를 뒤집어 갖고 그게 다 빠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그것 때문에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모래시계 다 하는 그 빠져나가는 동안이 해봤자 기껏해 1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테네 법정에서는 대략 10분 내로 그 복잡한 사건, 사기 사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자기가 변론해야 돼요. 다시 한번. 5분 내로, 10분 내로 내 이 억울함을 변론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예. 바로 이어서 민주주의가 출현했고 사이언스가 출현했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내가 주어진 10분 내로 이 복잡한 이 사기 사건을 내가 모든 배심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변론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그래서 아테네에서는요, 수백 년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짧은 시간에 내가 살고 죽느냐, 몇 년 감옥에 가느냐, 그 다음에 내가 무죄 석방이 되느냐,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100%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큰 학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했던 게 소피스트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도 뭐 대륙 그런 소크라테스는 뭐 소피스트를 많이 이제 나무랬고 그랬는데, 소피스트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학원의 일타 강사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코 폄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에 그 서양사도 고대사에서 아테네의 변론수를 옛날에는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 좀 낮춰봤는데 그게 큰 잘못된 관점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합리주의, 사고방식, 민주주의, 그 다음 나중에 과학적 사고, 이걸로 연결되는 인류 문화의 주춧돌을 낸 게 바로 아테네의 변론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 역사적 맥락이 뭐겠어요? 자, 내 전 재산이 내 5분 동안에, 10분 동안에 내가 변론하는 여의 배심원들이 얼마나 설득하는가, 이거 달려있다는 거예요. 처절하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정치 상황이 뭡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가장 핵심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 긴 시간 죽으면 누가 못해요? 긴 시간 죽으면 누가 못해요? 대충 다 하죠. 핵심은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5분, 10분 내로 그 억울한 모든 걸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딱, 한마디에 모든 사람을 성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브레인 능력이죠. 제발 딴 데 찾지 마세요. 대화야말로 2000년 동안 아직도 최고의 정답이 모르는 거예요. 대략 밝혀졌는데, 이 대화에 관한 거는 앞으로도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남아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대화에 관한 방법론은. 그만큼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혼 법정에 가보세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4, 50년 같이 사는 부부가 이혼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그 배경을 보세요. 그 전부 뿌리가
이래요. 말이 안 통해. 됐죠?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직장생활, 예, 직장생활, 부부생활, 애인관계 90%가 대화에서 생긴 문제죠. 대화가 잘 되면 결혼하고, 대화가 안 되면 예, 논쟁하고 싸우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보는 관점을 인간 브레인의 최고의 능력은 최고의 대화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 능력자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고, 예, 어떤 수학 능력보다도 더 위에 있는 능력이, 예, 과학의 어떤 능력보다 더 위의 능력이 대화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가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플라톤이 했는 것도 플라톤의 대화란 저술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하고 했던 해학년, 파이톤 모든 게 대화로 돼 있잖아요. 동양에서 어떻게 했어요? 논어. 바로 그 공자가 제자하고 했던 대화잖아요. 다이얼로그, 오마이 사이언스. 인류로 바뀐 거는 대화입니다. 과학 이전에 대화입니다. 어쩌면 과학도 사이언스도 대화에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좋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브레인의 최고의 능력이 필요한 게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라 했죠? 대화에서는 뭐 공감, 경청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긴 해도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성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바로 공부의 방법, 다시 말하면 뭐죠? 공식. 다시 따라오셔야 돼요. 공식이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밀한 논리학, 기하학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의 공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네. 한번 제시해 보세요. 대화의 공식이 여러분들은 뭡니까?